전국 지역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혁명과 새로운 전북 천년의 청사진을 완성시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8년 우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게 됩니다. 촛불혁명을 공고히 하는 2017년은 새로운 호남 천년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전라북도 천년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촛불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선 저 이재명에게 촛불혁명의 완성과 새천년 전북의 설계는 결코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만경평야를 찾을 때마다 항상 어른들의 이마를 대고 고마움의 절을 올리셨다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의 일화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전북은 한반도의 생명 창고요, 역사 창고입니다. 전북 없는 우리의 삶은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북을 대하는 역대 정권과 기득권자들의 태도는 대부분 온당치 못했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해야 할 공동 주체가 아니라 소외시키고 수탈하는 객체라는 절망적 인식으로 대해왔습니다. 동학혁명의 정신이 도도히 흘러 4.19로, 5.18로, 60항쟁으로 그리고 촛불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호남은 제 인생의 정치적 스승입니다. 질풍노도의 청년 이재명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인생을 바꾸게 한 호남입니다. 저 이재명은 새로운 전북 천년을 열어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9대 정책 공약을 약속합니다. 첫째, 중앙에서 먼저 할 일을 잘 하겠습니다. 정치를 바로잡고 중앙정부를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3일에 발표했던 12가지 촛불혁명 완성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둘째,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 대한 탕평 인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인사로 인한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 차관을 포함한 고위직에 대한 탕평 인사 현황을 6개월에 한 번씩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늬만 전북 출신의 출향인이 아닌 전북 현지의 목소리를 실제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인사들을 입각시킬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겠습니다. 국가위임 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하겠습니다. 총액은 약 81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할 때 전북은 3조 원, 전북의 14개 시군은 800억부터 3,500억까지 재량 예산이 늘어납니다. 한 해만이 아니라 매년 늘어나서 지역의 수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과 예측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기본소득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시행으로 전북 지역에만 한 해 약 1조 6천억이 풀리게 됩니다. 도시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고령화와 인구 절벽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어민 배당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구 유입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농어민 배당은 농촌 지역이 많은 지방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가구는 예외 없이 1인당 100만 원씩의 소득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4인 가족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의 연간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각 지역의 산재 한 채 공동화, 노후화되어가는 산업단지를 지역 산업혁신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중국은 물론 일본의 경우도 산업단지 무상 공급 및 경영 지원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이를 다시 필요한 기업들에게 장기 무상임대를 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상용차 부품사업단지, 농식품생명산업단지, 탄소산업단지 조성 등 전북의 현안사업 진행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엔기구인 국제평화기구 IPO 등 평화와 인권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설치를 주도해 전북에 유치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기구를 설립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호남을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의 지구촌 거점으로 만들고 아울러 지구촌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역경제의 주축인 현대중공업 군산도크의 성급한 가동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일감입니다. 정부의 공공선 조기 발주 등 일감 확보를 통해서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만금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개발의 기본인 땅이 조속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용지의 매립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2020년 완공될 예정인 새만금 동서남북 기본축도로와 신항만 완공에 맞춰서 기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으로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와대 지역협력실을 신설하고 전북 담당관을 지정해 전북의 수건사업이 해결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해결되게 하겠습니다. 전북의 집단지성이 새롭게 설계한 전북 청년의 정사진을 저 이재명이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온전하고 찬란한 전북 시대를 전북도민과 함께 개혁 대통령 이재명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께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는 이재명 캠프에 같이 합류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김민영 기자인데요. 네. 성남 지역에서의 이재명 시장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이재명 시장이 건설 공사라든지 네.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현재 시장님이 그 도로에다가 형광물질을 바른 돌을 놓거나 비문을 써서 어두운 침침한 그런 분위기를 밖에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그 시정과 연결돼서 지금 자신 있다라는 피력감을 굉장히 말씀을 네. 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몇 개월 동안 쭉 진행돼 오셨는데 대선을 위한 경선이 사실상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그 지지도가 아직은 이제 문 후보가 낮습니다. 네. 이길 수 있는 혹시 보완이 있나요? 네. 여론조사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흐르는 강물 위에 물결을 체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결은 바람에 따라 크게 일렁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조용하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 흐르는 그 흐름 자체는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물결이 만드는 게 아니라 흐름이 만드는 것이죠. 저희 지지도라고 하는 게 5천만 명을 그야말로 이제 대표하는 표본 1000여 명에게 물어보니까 소극적으로 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선에 참여할 사람들은 5천만 명 중에 겨우 4%가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60% 정도가 투표할 걸로 예측하는데 3% 정도가 겨우 투표하게 됩니다. 100명 중에 3명 이런 존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또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선에서는 이변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참여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게인 2002를 얘기합니다. 2017년은 그냥 흘러가는 흐름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국민들이 그냥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어서 2017년은 새로운 2002년에 그 기적이 다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세력도 없고 또 누구의 적자도 아니고 즉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실력과 실적만으로 이 자리에 불려와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10% 선이 아무런 세력 없지만 오로지 개인의 역량과 또 시민운동가로 성남시장으로 쌓은 실적을 보고 대통령 유력 후보군에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유산이 있고 화려한 세력 같은 껍데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경선에서는 세력과 유산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유명인사 뽑는 대회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덩치 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대표할 능력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이죠. 그게 2002년에 출발 당시에 5%에 불과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때도 이미 고정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세. 그러나 국민들은 인물과 미래를 보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새로운 선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 2002년이 다시 이번 2017년에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피브로드 전주랑선 가본 얘기잖아요. 이따가 하시죠. 네. 피브로드 전주랑선 가본. 네, 미안합니다. 네. 박근혜 구속 여부가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가변적이다. 네. 말씀하시는 거는 그 차별화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어떻게? 그 말씀 한번 좀 더 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페이스북에서도 썼습니다만 우리 역사는 대개 국민들의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가 마지막 판에 꼭 되돌아가서 기득권자들이 귀환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4.19 이후에 5.16이 그랬고 5.18 이후에 신군부의 재집권이 그랬고 다시 또 87년 민중항쟁 민주대항쟁 후에는 역시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다시 기득권자들이 복귀했습니다. 형식과 모양은 달랐지만 기득권자들의 복귀라고 하는 점은 똑같았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국민혁명은 언제나 미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입니다. 형식적 정권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과연 그 정권교체가 됐을 때 세상이 바뀔 것이냐,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박근혜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알베르 까미가 아니죠. 2차 대전 후에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말했죠. 나치 부역자 처벌과 관련해서 과거의 잘못을 책임 묻지 않는 것은 미래에 똑같은 범죄 행위를 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과 같다. 청산과 새 출발, 청산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의 구속과 엄벌, 사면 없는 엄중처벌, 이거는 그야말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첫째 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땅히 구속되어야 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엄청난 중범죄에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하고 구속의 요건을 100% 갖추고 있는데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구속에 대한 방침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귀가했습니다. 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구속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에 우리 야권 주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검찰로서는 당연히 구속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탄핵하고 싶지 않았던 국회가 탄핵한 것도 결국 국민의힘 때문에 된 거죠. 지금 검찰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또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의 구속을 62%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죠. 촛불을 들고 싸우는 강도가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권 정치인인데 못난 후보 이 두 분은 한 번도 박근혜의 구속과 엄벌을 말한 바가 없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두 분한테 제안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박근혜에 대해서, 이조영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피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은 박근혜의 탄핵이 논의되는 그 과정에도 그야말로 이선 후퇴, 거기에 대해서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했습니다. 명예로운 퇴진이 뭘 의미했는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처벌하지 말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불구속으로 적당히 넘어가 주겠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야권이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검찰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확고한 과거 청산, 그리고 박근혜의 구속과 이재용의 구속,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 사면 없는 완전한 처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재명이 될 경우에는 박근혜나 또 그 몸통인 또는 그 수하들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물어질 겁니다. 구속될 것이고 사면되지 않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그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거나 또 흘러가는 정황을 보건대 문재인, 안은정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박근혜에 대한 처벌과 과거 청산, 이건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구속 엄벌 여부는 검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네. 어제 홍준표 한국당 경남지사도 검찰이 국민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한 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게 아마 그러면 그쪽으로 보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지적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말씀하실 기회에 뭐 하지 마세요. 예. 잠깐만 하시죠. 아까 우리 KBS 기자님께서 KNS 죄송합니다. 예, 기자님께서 성남 지역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업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역구가 분당 을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분당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보수가 좀 강하고 중산층의 대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 선거 있으면 본시가지는 우리 민주당이 이기고 분당은 지는 구도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도를 혁파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평가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낸 예산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준 첫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와 중산층이 집중되어 있는 분당에서도 무려 57%의 지지율로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그 덕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산층의 확산, 이재명이 할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들이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팩트체크 하나 해주십시오. 당의 정강정책이나 정체성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어제 백분 토론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당론이냐 당의 방침이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아니라고 수없이 아니 그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없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부인하셨습니다. 민주당 정강정책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노인 기초연금을 주장하고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별복지하겠다는 뜻이고, 그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했을 때 보편복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간다면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셔서 이게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당 방침이 아니라 수차례 부인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강령 정강정책 제4장 복지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 민주당 강령 정강정책 4장 복지 항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상당히 놀랐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북핵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저의 사드 반대 발언을 그냥 시원하자고 하는 그냥 좋은 말만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참으로 놀란 것이, 내심으로 이미 사드 찬성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한을 향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본토 또는 괌 방어를 위한 MD, 미국 미사일 방어 정책, 방어 시스템의 일부라고 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방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죠. 그리고 수도권 방어가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북핵 미사일을 이 고고도 방어 시스템이 사드인데, 적어도 45km, 수직 45km 이내, 이 보통의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로 타격할 경우에는 대책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요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쓸모도 없고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합니다. 지금 더 위태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미국 간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으로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중국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미중 군사 충돌까지 걱정해야 되고, 한반도의 정세는 불안해지고 있는데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데 이재명이 반대한다면 이재명이 그야말로 반안보론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종북주의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께서 반대는 해야 되는데 강대국의 입장이 그러니, 또 현재가 어려우니 저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발언의 내용을 보면 사드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드 설치론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반격했습니다. 북핵 미사일을 어떻게 막느냐. 제가 매우 놀라운 안타까운 정황을 봤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강대국 요구에도 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가 또 그런 말 한 일 없다라고 했다가 또 책에는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과 아마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MBC의 이종규 기자라고 하는데, 네. 문재인 안희정 후보와 다른 그 각각의 후보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든 정책이 네.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1차 경선에도 과반수 투자가 없으면 어떤 판단 하실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책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요. 결국 잘못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테니까 제가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와 다른 점. 안희정 후보는 저는 민심과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이죠.
청산 없는 공정사회 건설, 새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청산 없는 통합은 봉합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통합의 이름으로 봉합해왔기 때문에, 또 화해의 이름으로 책임 묻지 않고 무마해왔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의 이 그야말로 적폐, 폐악이 근절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 민심이 원하는, 또 이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공정한 나라 건설, 적폐의 청산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적폐의 원인인 정치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청산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냥 무마하고 봉합하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 세상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2의 3당 합당이다. 호남과 개혁 세력을 고립시켰던, 김대중을 고립시켰던 3당 합당에 이은 개혁 진영,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고립시키고 기득권자와 손잡겠다는 신3당 야합, 신3당 합당. 그래서 제가 대야합, 대배신이라고 했던 겁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갖는 목적이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는 것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수단과 목적을 좀 착오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으로 드러내기로는 재벌개혁, 정의국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진짜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핏 드러나는 몇 가지 징표들을 보면 기득권자, 재벌, 이게 좀 병도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첫째 제가 들었던 이유는 준조세입니다. 준조세 폐지의 이름으로 재벌 대기업들 연간 법정부담금 15조 원을 없애주려고 시도했던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바꾸긴 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증세가 필요한데, 법인세는 증세 대상에서 아예 뺐다가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지금 마지막 단계에 다른 거 다 올려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이 침체되고 경제가 나빠진 제일 큰 이유는 이 불평등과 격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벌 대기업이 너무 많은 산업 유보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국민 경제에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는 법인세를 좀 빨리 올려서 그걸 복지 지출로 전환을 해야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 가능할 텐데, 법인세를 안 올리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 알려다가. 그 법인세에 대한 태도. 결국 서민 부담으로 추가 부담을 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변 세력들이 지나치게 재벌 기득권자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10년의 힘 60명 중에서 15명이 삼성, SK, 롯데 등등의 사회이사 출신입니다. 또 그 주변에 박근혜의 경제교사 또는 새누리당의 용서하기 어려운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고 그 주변 세력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집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단들의 그런 요구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법 범죄 수익, 강자들의 불법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 이학수법 찬성 서명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안 됐습니다. 당대표가 서명을 했으면 통과됐겠죠. 당대표 되신 다음에 그거 안 하시고 결국 유야무야 됐습니다. 또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태도도 좀 애매합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매우 기득권자, 또 재벌, 편향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희정 지사는 아예 위에서 남들 보는 데서 손을 잡겠다고 하는데 청산될 세력과
문재인 후보님의 경우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득권과 대연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기득권 대연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공정국가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중에 2등이나 3등 하면 어떡하냐 이 질문이신데 제가 1등 해서 이 질문이 의미 없는 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에서는 기득권자들끼리의 이합 집산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언제나 그 변화가 절실한 국민 대중들이, 민중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정치와 세력을 압박해서 마치 촛불이 탄핵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이번 선택이 단순한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교체냐 해서 또 다음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개혁 대통령이 될 거냐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호남에서 어제는 전주에서 계속 그 전날은 광주에서 잤지만 제가 총력을 다하고 제 진심을 우리 국민들이 또 그중에서 첫 번째로 경선에 참여하게 될 호남의 뛰어난 국민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언제나 변화의 첫 출발점에 서 있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호남이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남이 이재명을 선택하면 민주당의 경선은 대반전을 이뤄낼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겠죠. 그걸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2, 3등 할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YTN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세월호 시험인양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예, 이게 참 저는 세월호가 제2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어서 지금까지도 세월호의 인양 진상 규명에 나름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상당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필이면 오늘 박근혜가 구속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간 날 또 인양을 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연계가 되어서 참 착잡합니다. 박근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간 것도 그렇고 무려 3년에 가깝게 지지부진하다가 오늘에야 인양이 또 시도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인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이 훼손된 걸로 보여집니다. 또 세월호 인양을 통해서 진실이 인양되고 또 이것과 동시에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하고 저는 7시간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중범죄 행위다 이미 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인양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는 물 밖으로 박근혜는 감옥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문재인 대표님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심한데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은 40폐지, 행시 폐지, 7급 9급의 개방 집화, 얼마 전에는 교육 공무원직 법안 때문에 임용 고시생들의 분노를 샀었고 지금 고시생들은 또 문재인 대표 자택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채를 줄이고 특채를 늘리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기조를 이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 있으십니까? 저는 뭐 수차례 표명했던 것처럼 사법시험 부활해야 된다. 로스쿨과 병행 존치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저한테 로스쿨생들이 막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외모고시 폐지한 거 다시 부활해야 된다. 또 행시 폐지하면 안 된다. 젊은이들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재를
경력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이고 훌륭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 제도라고 하는 인재 선발 제도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됐던 시대에 그 나라가 흥한 예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제도를 보완해서 훌륭한 사람을 뽑겠다고 하지만 음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입장이 어떻든 또는 문재인 후보께서는 폐지 입장, 사법시험 폐지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는 다르게 저는 고시제도는 존치 부활해야 된다라는 입장 분명합니다. 공평한 기회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공평하다는 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유라 같은 사람이 쉽게, 장시호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도 단순화하고 좀 객관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오늘 아침에도 그 물어봐서 문재인 후보의 자녀 취업 문제는 뭐 선관위에서 뭐 아니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절차적으로 실제 몇 가지 지적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뭐 서류 접수 발행 자체가 입사에 필요한 서류가 면접일 이후에 발급됐다라는 점은 뭔가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고시제도 어차피 지금 부활 얘기하셨는데 고시제도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강렬을 보면은 한 사람한테 5급까지 가는 인생이 한 15년에서 20년 걸리는데 일반 공무원들이요. 국외에 시작하면 시험 하나 잘 봤다고 15년에서 20년의 인생을 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경우도 아니냐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폐지의 논거죠. 논건데 병사 중에서 장교 선발하자라는 얘기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장교는 장교의 몫이 있는 것이고요. 저도 뭐 승진해서 역량이 되면 승진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엔 승진 시험도 있었죠. 근데 지금 평가로 하기 때문에 과연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인재가 주요한 간부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정실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점을 보면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만 저는 고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그걸로 충원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승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외부 전문직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시로 인재 선발하는 걸 통째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요. 지금 방금 저 사법고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정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 고위직 검찰 라인들, 줄서기 라인들 그런 사례들의 그 국정농단과 같이 연관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해결이 좀 병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시제도가요? 고시제도를 통과를 해서 이제 검사직이라든지 판사직이라든지 이런 이 법조계 갖고 있는 그 소위 이제 이너서클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좀 그럼 제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 물어보면 지금 검사를 발령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가 발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시험 성적이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왜 검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기수별로 무슨 동기가 만들어진다? 아니,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해에 들어온 같은 동기들은 모이게 돼 있고 몇 년도 발령받은 검사 모이게 돼 있어요. 몇 년도에 합격한 변호사 중에서 검사가 됐기 때문에 편이 될 거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전에는 객관적 기준에서 누구나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대한민국 시험 선발 제도 중에 사법시험, 행정고시처럼 객관적이고 공평한 게 없었습니다. 시험 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번호 붙여놓고 3명이 채점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정말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검사 선발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이 됐는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약 중에 그 유엔 기구를 전국에 두겠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왜 전국인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 전북 담당관 신설하겠다. 이 말씀도 전남 각 지역을, 담당관, 네. 충남 담당관 다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전북만 되겠다. 다 둬야죠. 지방 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을 직접 좀 관할할. 저는 지방자치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이 살아야 진짜로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분권이 가지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절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산도 자율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하게 하면 효율성이 매우 올라간다는 사실을 제가 성남시 행정에서 증명했죠. 성남시가 부자라고 하는데 성남시의 1인당 예산은 다른 도시보다 적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정부의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원받은 금액까지 합칠 경우에 그 지역에서 쓰는 돈은 성남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과 다른 복지정책이 가능하냐. 다른 지역은 예산을 아끼면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돌려주거나 계속 아끼면 내년부터 예산이 깎여버리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아껴서 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치열하게 아껴가지고 딴 데 쓰면 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지방자치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특히 소외되거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은 서울에 비해 수도권에 비해서 소외되고 차별되고 있고 거기다가 분할 지배 전략 때문에 호남이 또 차별받았고 일부러 불이익을 주는 거죠. 싸우게 해서 경상도 영남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차별했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호남 중에서도 전북은 또다시 또 호남도 아닌 이런 서름을 겪고 있다. 3중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을 시정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도 공정국가의 핵심적 정말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 차별을 받고 있는 불균형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곳에는 특정한 담당자를 둬서 계속 챙기겠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독대를 하지 않거나 하면. 그래서 그 중에서 전북 담당을 두겠다는 뜻이고 인권기구, 유엔 평화기구, 뭐 유엔은 여러 가지 기구도 있습니다. 뭐 노동, 환경, 인권,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평화 관련 기구들을 전북에 좀 유치하겠다. 국제기구들은 꼭 산업 밀집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유치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평화 관련 기구들은 전북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또 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평화기구라고 하셨는데요. 염두에 두고 계신 기구가 있나요? 뭐 특정 어떤 단체를 한 개 다 찍기는 못하고 이제 국제기구들이 지금은 패권 지역보다는 좀 중립지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뭐 브리셀이라든지 북유럽에 많은 이유가 그거죠.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동북아, 이 아시아 쪽도 보면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이점을 좀 살려서 국제기구들을 유치하되 가급적이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배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지역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혁명과 새로운 전북 천년의 청사진을 완성시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8년 우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게 됩니다. 촛불혁명을 공고히 하는 2017년은 새로운 호남 천년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전라북도 천년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촛불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선 저 이재명에게 촛불혁명의 완성과 새천년 전북의 설계는 결코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만경평야를 늘어납니다. 한 해만이 아니라 매년 늘어나서 지역의 수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과 예측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기본소득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시행으로 전북 지역에만 한 해 약
1조 6천억이 풀리게 됩니다. 도시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고령화와 인구 절벽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어민 배당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구 유입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농어민 배당은 농촌 지역 질풍노도의 청년 이재명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지고 인생을 바꾸게 한 호남입니다. 저 이재명은 새로운 전북 천년을 열어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9대 정책 공약을 약속합니다. 첫째, 중앙에서 먼저 할 일을 잘 하겠습니다. 정치를 바로잡고 중앙정부를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3일에 발표했던 12가지 촛불혁명 완성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둘째,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 대한 탕평 인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인사로 인한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 차관을 포함한 고위직에 대한 탕평 인사 현황을 6개월에 한 번씩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늬만 전북 출신의 출향인이 아닌 전북 현지의 목소리를 실제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인사들을 입각시킬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겠습니다. 국가위임 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하겠습니다. 총액은 약 82조 1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할 때 전북은 3조 원, 전북의 14개 시군은 800억부터 3,500억까지 재량 예산 찾을 때마다 항상 어른들의 이마를 대고 고마움의 절을 올리셨다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의 일화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전북은 한반도의 생명 창고요, 역사 창고입니다. 전북 없는 우리의 삶은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북을 대하는 역대 정권과 기득권자들의 태도는 대부분 온당치 못했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해야 할 공동 주체가 아니라 소외시키고 수탈하는 객체라는 절망적 인식으로 대해왔습니다. 동학혁명의 정신이 도도히 흘러 4.19로, 5.18로, 60항쟁으로 그리고 촛불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호남은 제 인생의 정치적 스승입니다.